벼락이 치는 밤, 선비 이연우는 차가운 거절을 마주했습니다. 숲길 끝 무당집에는 소복을 입은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괴한 방울소리와 붉은 부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월선은 멸문한 가문의 피눈물을 숨긴 채 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서찰 한 장이 그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탐욕의 진실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 속에 시작된 인연은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꿨습니다. 그날 밤 그의 인생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단풍이 붉게 물들다 못해 검게 타들어가던 어느 늦가을의 해질녘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먹물을 뿌려놓은 듯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대지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나 이제는 쇠락하여 이름만 남은 양반가의 마지막 자손 박시원은 해진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한양으로 향하는 고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지워진 보찜은 가문 재건이라는 무거운 염원을 담고 있었고 흙먼지 묻은 집신 사이로 비치는 발가락은 그가 걸어온 고단한 세월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찬 서리 속에서도 꼿꼿이 피어난 내화처럼 맑고 형형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시원의 시야를 가로막았고 천둥 소리는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을 내며 그의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도포는 천근의 무게로 그를 짓눌렀고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목숨을 건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매던 시원은 산모퉁이에서 비바람을 뚫고 허둥지둥 달려오던 노인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시원의 행색을 보고는 이 험악한 날씨에 산에 머물다가는 목숨을 잃기 십상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시원이 하룻밤 묵어갈 곳을 간절히 묻자 노인은 난처한 얼굴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을 경계하여 이미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손가락으로 산 너머 외딴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곳 산자락 끝에 외따로 떨어진 초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무당 명옥이 사는 집이라 마을 사람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은 무언가 더 경고하려 했으나 다시 한번 울려 퍼진 벼락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둘러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시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를 뚫고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졌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원기의 손길처럼 그의 앞길을 방해하며 도포자락을 잡아챘습니다. 온몸이 사르르 떨려오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멀리서 일렁이는 가냘픈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허름한 초가였으나 대문 옆에 걸린 오색천과 바람에 흔들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방울들이 이곳이 보통의 집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분위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시원은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자 포기하려던 찰나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바로 무당 명옥이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눈빛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시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곳은 살아있는 자가 머물 곳이 못되니 당장 돌아가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추었고 번갯불 속에서 드러난 시원의 얼굴에는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정직함과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옥은 잠시 멈칫하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되 동이 트자마자 떠나야 한다는 서슬퍼런 경고가 뒤따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시원은 그곳을 가득 채운 기묘한 공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벽면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들이 셀 수 없이 붙어 있었고 작은 제단 위에서는 향냄새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말없이 마른 수건과 자신이 입던 옷 한 벌을 내주며 건너편 방을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젖은 도포를 벗고 따뜻한 기운이 도는 옷으로 갈아입자 비로소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한기가 가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창호지를 찢을 듯 몰아치고 있었고 낯선 무당집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에 시원은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부적의 글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원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으나 옆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주문 소리와 방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이 기이한 거처에서 시원은 이름 모를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깊어뻐가는 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푸푸우가 지나간 아침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운명이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방 안을 채운 향냄새는 더욱 짙어져 시원의 감각을 어지럽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는 이제 무거운 북소리처럼 들렸고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명옥의 낮은 주문 소리는 마치 이승의 것이 아닌 듯 기이한 운율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원은 자리에 누워 애써 잠을 청해 보았으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을 이 기묘한 집으로 이끈 운명의 실타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시원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희미한 촛불이 일렁이는 대청마루 끝에서 제단 앞에 단정히 앉아있는 명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낮에 보았던 경계심 가득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무언가 간절히 기원하는 그녀의 몸짓은 천한 무당의 것이라기보다 예법을 엄격히 배운 사대부가 여인이 제례를 올리는 듯한 숭고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시원은 그 광경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 하나하나, 고개를 숙이는 각도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기품은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강한 바람이 열린 문틈을 타고 들어와 제단 위에 놓여있던 종이 한 장을 시원의 발치로 날려보냈습니다. 시원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종이 위에는 정갈하고 힘있는 필체로 권씨 가문 재산 목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원이 그 내용의 의미를 채 깨닫기도 전에 명옥이 번개처럼 다가와 그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차가운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선비의 도리냐며 쏘아붙이는 그녀의 말에 시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무당의 집에 왜 멸문한 것으로 알려진 권씨 가문의 재산 목록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녀는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명옥은 시원을 방으로 돌려보낸 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가문의 영광과 몰락이 교차하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단 앞에 다시 앉았으나 더 이상 주문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원의 맑은 눈빛이 마치 자신의 깊은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에 남은 길쭉한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관원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풍비박산 내던 날 어머니의 비녀함을 지키려다 베인 상처였습니다. 불타오르던 집과 울부짖던 종들 그리고 냉혈한 미소를 지으며 재산을 가로채던 이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살았던 권씨 가문의 외동딸이었으나 이제는 마을 밖에서 귀신을 부리는 무당으로 숨어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선비는 누구인가? 혹시나 자신을 해치러 온 관가의 첩자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망울에서 느꼈던 정직함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시원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씨라는 성씨와 재산 목록, 그리고 무당답지 않은 명옥의 몸가짐,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이 근방에서 일어났던 권씨 가문의 영모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모든 재산이 관아로 환수되었다고 들었으나 명옥이 들고 있던 목록은 그 사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원은 단순히 길을 잃은 나그네로 이곳을 떠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빼앗긴 명예,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오는 여인의 눈물이 그에게 무거운 책무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비가 내렸고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의식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차오르기 시작할 무렵 시원은 결심했습니다. 이 기이한 인연의 끝에 닿아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노라고 말입니다. 밤새 대지를 핥히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비어져 나온 새벽빛이 젖은 산등성이를 핥고 있었습니다. 비에 씻긴 나뭇잎들은 더욱 선명한 빛을 내뿜었으나 길바닥은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해 나그네의 앞길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시원은 명옥에게 정중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의 말에 명옥은 그저 창백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꾸 없이 대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웅장한 침묵이 흐르는 초가를 뒤로하고 마을 어귀로 내려온 시원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왁자지껄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은 아침부터 장마 뒤의 소식을 나누려는 농부들과 행인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시원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청하며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막걸리 사발을 들이켜던 노인 둘이 은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명옥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시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노인들은 저 숲길 끝 무당집 여인이 실은 영모로 몰락한 권 진사댁의 금지 오겹이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원래는 예법이 바르고 영민하기로 소문난 양반집 교수였으나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부모를 잃은 뒤 저렇게 흉한 무당 행세를 하며 연명하고 있다는 기구한 사연이었습니다. 시원은 국밥을 뜨는 손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누군가 권 진사 어른은 결코 영모를 꾀할 뿐이 아니었다고 덧붙이려 하자 다른 노인이 황급히 입을 막으며 관가에서 알면 목숨이 위태롭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명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깊은 연민과 말 못할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치영으로 현감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고 마을의 온갖 이권을 쥐고 흔드는 실세였습니다.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띤 그는 주막 안을 훑어보다가 낯선 행색의 시원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강치영은 시원의 낡은 도포를 비웃듯 쳐다보며 어디서 온 선비냐고 물었습니다. 시원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라 답하자 그는 어젯밤 어디서 묵었느냐며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시원이 무당집에서 신세를 졌다고 답하는 순간 강치영의 눈빛은 순식간에 독사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탁자를 거칠게 내리치며 그 무당녀는 역적의 핏줄이니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없다며 윽박질렀습니다. 강치영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권씨 집안이 재산을 탐내어 나라를 팔아먹으려다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명옥을 모욕했습니다. 강치영의 노골적인 적대감과 과장된 목소리에서 시원은 오히려 짙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천한 역적의 딸일 뿐이라면 이토록 건세를 가진 자가 지나가는 선비에게까지 겁을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치영은 시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법이니 괜한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남기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시원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명옥의 슬픈 눈망울이 떠올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권 진사 가문의 몰락 뒤에 강치영이라는 자의 검은 손길이 닿아 있음을 직감한 시원은 더 이상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한 채 얻은 급제는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원은 보찜을 다시 고쳐매고 과거장이 아닌 다시금 숲길 끝 무당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를 위험한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며 세상을 핏빛으로 물들일 무렵 박시원은 다시금 명옥의 초가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떠났던 나그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본 명옥의 얼굴에는 경악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시원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고 차갑게 물었으나 시원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주막에서 만난 강치영의 이름과 권진사 가문의 비극을 언급했습니다. 시원의 단호한 태도에 명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낮보다 더욱 고요했고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촛불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시원은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와 강치영의 위협적인 태도를 전하며 진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다는 선비의 고집을 보였습니다. 명옥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비단 보자기와 몇 통의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옥은 그것들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눈물 나는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녀의 이름은 권명옥이었으며 이 고을에서 인품과 학식으로 존경받던 권진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비극은 강치영이 권진사 가문의 선산이 포함된 비옥한 땅을 탐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치영은 헐값에 땅을 팔라고 집요하게 종용했으나 조상의 묘소가 모셔진 땅을 팔 수 없다는 권진사의 완강한 거부권에 부딪혔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강치영은 현감과 결탁하여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권진사가
한양의 반대 세력과 내통하여 영모를 꾀한다는 거짓 고발장을 조작했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관군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유린했습니다. 명옥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모진 고문 끝에 결백을 주장하다 옥사하셨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식음을 전폐하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대목에서는 시원의 주먹도 불끈 쥐어졌습니다. 가문의 모든 재산은 역적의 소유라는 명목으로 관아에 몰수되었으나 실상은 강치영이 미리 현감과 짠 대로 모든 토지와 가옥을 헐값에 가로챘던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명옥은 강치영의 살해 위협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가린 채 무당의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무당이라는 소문이 나야만 강치영이 자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명옥은 아버지가 옥중에서 남긴 마지막 서찰을 시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비록 몸은 죽으나 진실은 언젠가 발달처럼 빛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이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원은 명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한 선비의 탐욕이 고귀한 가문을 멸문시키고 가련한 여인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원은 서찰을 소중히 접어 명옥에게 돌려주며 이 억울함을 풀지 않고서는 과거 시험장에 나간다 해도 하늘의 뜻을 받들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명옥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권진사의 누명을 벗기고 강치영의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노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명옥은 처음에는 관가의 권력이 무서워 만류했으나 시원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정의로운 불꽃을 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소슬한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이 시원의 결심을 격려하는 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옥의 눈물을 뒤로하고 박시원은 다음날 새벽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권진사와 교류가 잦았던 김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김노인은 처음에 강치영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시원이 보여준 선비의 기계와 명옥의 처참한 현실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그날 권진사가 영모로 몰릴 만한 어떠한 징조도 없었으며 오히려 고을의 빈민들을 위해 곳간을 열었던 인자한 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원은 노인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하며 당시 관아에서 실무를 맡았던 아전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은퇴한 전직 아전 한 명을 만날 수 있었고 그로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당시 권진사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영모의 서찰은 강치영이 현감과 공모하여 미리 심어둔 위조품이었으며 사건 직후 관아의 장부에서 권씨 가문의 재산 이동 내역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관아를 찾아가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의 신분을 이용해 장부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먼지 쌓인 장부들을 뒤진 끝에 권씨 가문의 비옥한 토지가 관아에 몰수된 지 불과 사흘 만에 강치영의 소유로 넘어간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수개월이 걸릴 재산 처분이 이토록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정경유착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곧 강치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던 강치영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시원이 조사를 마치고 명옥의 초가로 돌아가던 인적 드문 숲길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시원의 숨통을 끊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시원은 비록 붓을 든 선비였으나 위기의 순간 가문 대대로 내려온 호신수를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고 비틀거리며 위기에 몰렸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 여기저기서 횃불이 타오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노인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마을 장정들이었습니다. 평소 강치영의 횡포에 숨죽여 지내던 마을 사람들은 시원의 용기에 감화되어 마침내 분노의 횃불을 든 것이었습니다. 사태가 불리해지자 복면 사내들은 황급히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시원은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원은 상처를 치료할 겨를도 없이 그동안 모은 증거물들을 정리했습니다. 김 노인의 증언서, 전직 아전의 자백, 그리고 관아 장부에서 필사한 부정거래의 기록들을 하나로 묶어 상급 관아인 관찰사에게 올릴 소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붓을 쥐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억울하게 죽어간 권 진사의 넋과 명옥의 잃어버린 5년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밖에서는 다시금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두려움의 비가 아니라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 정화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원은 완성된 소지를 품에 소중히 안고 명옥과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도단위 관청이 있는 가명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의 싸움은 이제 마을을 넘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지루했던 밤의 장막이 걷히고 도단위 관청인 가명의 거대한 대문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시원은 밤새 먼 길을 달려온 탓에 도포자락이 흙먼지로 얼룩지고 안색은 초췌했으나 품 안에 소중히 품은 소지를 움켜쥔 그의 손길만큼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명 앞에 무릎을 꿇고 지성으로 읍소하며 권찰사에게 5년 전 고을을 뒤흔들었던 권진사 가문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시원이 올린 소지에는 그동안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과 마을 사람들의 피 맺힌 증언이 한자 한자 정교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소지를 읽어내려가던 관찰사의 안색은 점점 굳어졌고 마침내 탁자를 내리치는 굉음과 함께 이토록 추악한 탐욕이 고을의 법도를 어지럽혔느냐며 대노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엄정한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강치영과 그와 결탁한 현감을 압송하라는 어명을 방불케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며칠 후 평화롭던 고을은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의 발소리로 요란해졌습니다.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던 강치영은 비단옷을 걸친 채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결박당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며 위세를 떨었으나 시원이 찾아낸 증거들과 입을 맞춘 아전들의 자백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실톱했습니다. 강치영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와 함께 공모했던 부패한 관리들도 줄줄이 옥에 갇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작거리에 끌려가는 강치영을 향해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환호했고 권진사의 억울한 누명이 마침내 씻겼다는 소식은 산줄기를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관찰사는 권씨 가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복권하고 빼앗겼던 토지와 가옥 중 일부를 유일한 혈육인 명옥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옥은 더 이상 얼굴을 가린 무당 명옥이 아니라 권씨 가문의 고귀한 여식 권명옥으로 세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는 5년 만에 되찾은 가옥의 문턱을 넘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비바람에 헐거워진 석가래와 먼지 쌓인 마루는 가문의 몰락을 말해주고 있었으나
이제 그곳은 다시금 삶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시원이 건네준 승전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녀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집을 찾아와 그동안 모른 척했던 미안함을 전하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명옥은 자신을 살려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지혜와 약초 지식을 발휘하여 아픈 이들을 돌보는 어진 여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만물이 겨울채비를 마칠 무렵 박시원은 다시금 보찜을 고쳐매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명옥의 일이 해결되느라 과거 시험 날짜가 촉박해졌으나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명옥은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와 시원에게 직접 지은 튼튼한 버선과 정성이 가득 담긴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애틋함을 나누었습니다. 시원은 명옥에게 반드시 급제하여 다시 이 고을을 찾겠다는 굳은 약속을 남겼고 명옥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우연히 시작된 하룻밤의 인연은 한 가문을 살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흘러갔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차가운 겨울바람도 앗아갈 수 없는 따뜻한 희망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련 끝에 정의가 승리하고 억울한 눈물이 마르는 이 긴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탐욕의 눈먼 자들에 맞서 고귀한 선비의 기계와 한 여인의 강인함이 만들어낸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명옥의 고통과 그녀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시원의 용기 중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와 정의로운 교훈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가슴 벅찬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